네, 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기업 진단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지도사 1차 시험 과목 5개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진단론은 경영지도사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무제표죠. 그렇죠? 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략적인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재무제표가 이 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계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아시는 계정 중에 이제 매출 계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부채 계정도 있고, 또 감가상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계정이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한마디로 수익을 더 실제적인 수익은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인데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적게 창출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숫자의 변경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아까도 뭐 잠깐 실시간 대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기나 복식부기 어디서 얘기 들으셨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도요, 그냥 정식 수치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가상각으로 부동산을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더 올려서 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결정에 따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무제표를 1년마다 한 번씩, 보통 우리는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는데, 이럴 때 그런 어떤 경영자의 판단이 반영이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재무제표에 대한 거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업 진단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이 3주차인데요.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3주차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들이라든가 개념들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는 이제 질적 분석, 2주차까지는 질적 경영 분석이 어떤 건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더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이제 회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자, 회계라는 게 뭐예요? 결론은 회계라는 거는 한번 개념부터,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요?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죠? 이게 바로 회계예요.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분석한 표가. 그러니까
경제적 사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의 표로 나열할 수가 있고 숫자의 배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는 거죠.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거나 뭘 만들 때 가장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와 시간이 들어가면 구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로 때우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안 되고 숫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숫자가. 자, 여하튼 이 숫자로 재무 상태를 표현한 표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대차대조표. 그렇죠? 대차대조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요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자본 변동표라든가 그리고 이런 항목에 대한 어떤 주석 이런 것도 책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4, 5번은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요 3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재무상태표, 이걸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했어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진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현금흐름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1년 동안, 단위기간 동안 어떻게 자금들이 어떤 계정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보면 이 3가지 표가 가장 중요한 표다. 자, 다시 한번 뭐뭐뭐 중요한 표는 요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뭐죠? 주요 3대 재무 제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 뭔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요 3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은 이 3가지가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안 넘어가 이거?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예,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지금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예요. 83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83페이지. 83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좌변이 있고 그리고 우변이 있어요. 좌변과 우변이 나눠지죠.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는데 이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뭐예요? 자산을 나타냅니다. 자산. 그리고 우변은 뭘 나타내요? 예. 부채와 플러스 뭐예요?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좌변과 우변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예, 그게 똑같아요. 저 뭐죠?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우변이랑 똑같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똑같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워두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똑같다, 금액이. 그거 먼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은 언제나 똑같다. 금액이 합쳐진다. 항목은 다르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예요. 최초의 자금 조달 금액은 모두 뭘로 돼요? 자산화 되어야 한다. 예,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최초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이 부채라든가 자본이란 뜻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냐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자산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고, 그죠? 재산 상태예요. 우리가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변은 뭐예요?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거죠. 자금을 조달한 내역이에요. 그쵸? 그쵸? 부채가 생기는 건 뭐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돈을 빌린 게 부채니까, 부채가 뭐예요? 자금을 조달한 거고, 자본은 뭐예요? 주식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쵸? 주식을 발행한 게 뭡니까? 결국은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채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부채는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고요. 자본은 안 갚아도 돼. 대신에 뭘 준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넘겨준 거잖아. 회사를. 그죠? 주식을 준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 영입해서. 그쵸? 그래서 요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는 좌우변이 똑같다. 그리고 좌변은 뭐가 있다? 예, 자산이 있고, 우변은 뭐가 있다? 예, 부채와 자본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부채와 자본은 자본 조달을 나타낸 거고, 그 자본 조달이 되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재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 이게 첫 번째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를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의 뭐예요? 항목들을 이해해야 돼요. 예, 이걸 이제 뭐 어떻게 계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계정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계정은 뭐뭐가 있어요? 일단 자산 계정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산.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요. 또 어떻게 나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는데, 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거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계정들이 뭐다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누가? 세무서나 아니면은 회계사가. 그럼 이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1년을. 만약에 1년 동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으면 유동. 1년 동안에 현금화가 될 수 없는 것들, 더 기간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비유동이에요.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외우려고 그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의 대표목들, 항목들은 네 가지인데, 자산과 부채 중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이냐? 1년이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유동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얘기하죠. 그죠? 재산을 얘기해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금 매출인데 1개월 어음이나 아니면 1개월 외상으로 가져갔어. 사채를 외상으로 가져갔어요. 외상 매출금이야. 뭐야 이거? 유동자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유동자산.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동자산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그렇죠. 단기 그 대여금, 대출금. 그러니까 대출금, 대여금이 맞죠.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 거, 그죠?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이거를 뭐 3개월 내에 갚아라, 뭐 6개월 내에 갚아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유동자산은 예를 들면 미수금,
내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준 거. 이게 미수잖아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비유동자산은 주로 어떤 게 많을까요? 그렇죠. 토지를 구입했다거나, 또는, 그래서 재산이잖아, 그것도. 근데 그거는 환금성이 1년 이내에 환급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환급돼요? 그렇죠. 회사를 정리하거나 그럴 때 환급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기자재, 토지, 기자재,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비유동 자산.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유동 자산에는 이제 투자 자산이 있어요. 투자 자산. 그 장기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꾸로 유동 자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기 금융이죠. 뭐 예를 들면 뭐 6개월 만기에 적금을 분다거나 단기 적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러면 다 이게 뭐예요? 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유동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은 조금 더 1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자산들. 자, 그럼 유동부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유동부채는 외상 매입금 이런 게 유동부채예요. 그리고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유동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사채 같은 거, 사채를 발행한 거, 이건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로 차입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는 비유동부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이거 뭐예요? 이거는 퇴직자들이 나가야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유동부채죠. 그쵸?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매입채무 이거 뭐예요? 뭘 사면서 내가 돈을 안 준 거야. 매입채무. 그럼 이건 뭐가 돼?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렇죠? 유동부채. 자, 또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이거 뭐에 해당될까요? 임차보증금 자산은 자산인데 그쵸?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또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 무형재산권이죠. 산업재산권 이거 뭐에 해당될까? 예, 자산은 자산인데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는 일단 좌변과 우변의 대표적인 주자가 자산과 부채인데 부채와 자산의 항목들을 뭘로 나눈다? 예, 1년을 기준으로 회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비유동과 유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여하튼 1년이 넘지 않는 항목들이면 다 유동으로 가고 아니면 비유동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뺀? 그렇죠?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자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자본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이 들어온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돈만 자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자본은요. 사업이 잘 되는 그 기업의 가장 큰 자본은 결국은 사업을 운영해서 뭐가 생긴? 순이익이 생기고 그 순이익을 배당을 해도 남는 경우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다시 자본으로 넣거든요. 그걸 이익잉여금이라. 이익잉여금.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당연히 뭐 자본금이 있죠. 처음에. 자본금 뭐예요? 이거 액면가예요. 이거 외에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을 운영 잘한 기업이 주로 많이 생기는 거. 그게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이게 점점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아니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손해를 보면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마이너스가 뭐예요?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본이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잉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잠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항목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왼쪽이,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보이시네. 그러니까, 책의 표를 보면,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자산. 그리고 오른쪽이 자본과 부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있고, 부채는 당연히 돈을 빌려서 가져온 것들, 그러니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것들, 자본은 돈을 줄 의무가 없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항목들이 뭐뭐가 있는지 쭉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재무제표 중에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먼저 개념부터 이해를 좀 하세요. 손익계산서든 현금흐름표든 둘 다 뭐다? 네, 둘 다 일정 기간, 맞아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는 언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죠? 보통 12월 31일 매년 기준이에요. 이 기준일자를 두고 재무상태가 어떤지 특정 시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말고 손익계산서라든가 현금흐름표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시점이 1년입니다. 1년 평균적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실적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손익계산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부터 몇 년? 딱 1년. 다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는 이런 거 혼동되시면 안 되는데,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이거 옆에 같이 쓸게요. 이게 현금흐름표랑 좀 달라요. 현금흐름표는 시점은 똑같이 몇 년? 1년인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실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목별로 이거는. 예, 항목별로 나타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 그걸 뭐라 그러지? 현금 입금에 대해서 사실주의예요. 아시겠죠? 현금이 직접, 뭐가 제일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면 영업행위를 해서 기업이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계약이 돼서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물건을 줬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현금흐름표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잡질 않아. 근데 손익계산서는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9일 날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 꽂혔다. 네, 꽂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현금흐름표는 잡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오늘 물건이 팔렸다. 그럼 잡아. 자산으로. 아시겠죠? 매출을 잡는다고요.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발생주의고, 현금흐름표는 입금 사실주의다. 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잡는 게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는 돈이 들어올 거리가 예측이 되는 일이 시작됐으면 잡는 게 손익계산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는 크게, 여기 책에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예,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단, 매출액, 항목만 말씀드릴게요. 항목은 매출액이 있고, 그렇죠?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고, 항목만 얘기 드릴게요. 매출 원가에 판매 관리비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순이익이라 그래요.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 다음에
계속 사업 이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사업이익, 단기순이익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라도 이런 손익분석표는 뽑을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거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도 드릴게요. 이 엑셀 파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기본 프로그램 엑셀. 여기에 한번 손익분석표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너무 작나? 글씨가 조금 키워줄게요. 자, 손익분석표 항목 적어 놓을게요. 항목 쭉 한번 하고, 항목은 뭐뭐가 있다고요? 먼저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출액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이 매출 원가가 주로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기초재고가 뭐예요? 원래 있던 재고들,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그쵸? 재고들. 두 번째,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많죠, 여기는. 종업원, 그 제조업체 종업원 인건비라든가, 공장 가동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라든가.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공장 운영비, 공장, 그, 직원, 인건비, 그죠?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비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이게 매출 원가예요. 한마디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라 그래요. 자, 이런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매출 이익입니다. 매출이익. 아니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출 손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이걸 항목,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매출액이 예를 들면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금액. 그리고 예를 들면 1억이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지. 자, 1억이다. 근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4개를 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재고가 1000만원어치가 있었고, 공장 운영비가 단위기간 동안 돌려보니까 월 200씩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고, 직원 인건비가 2명 돌려보니까는 4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원재료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얼마야? 매출원가는 요걸 다 더해야 되죠?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 이거 2억 해야 되겠는데? 자, 매출액은 2억이었는데,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기초재고까지 하니까 1억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쵸? 자, 그럼 매출이익은 얼마야? 어디서 빼야 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되죠. 예. 제가 지금 다 10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그냥 이거 가지고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손익계산서 쉬워요. 여하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익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판매 및 관리비. 판매 및 관리비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판매관리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판매관리비에는 급여 또는 퇴직급여
일단 써놓고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